지금 제 핸드폰이랑 다 틀려.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주제가 주택연금이에요. 이 주택연금은 이미 우리가 사골이 된 주제예요. 사골.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출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내서. 그런데 최근에 이걸 다시 낼 이유가 생겼죠. 즉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이 아주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택연금을 오늘 간만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해 볼게요.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보세요. 일단 강의 노트로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어디 있냐? 그러면 금융편이겠죠? 맨 마지막인 90페이지에 있어요. 강의 노트에 90페이지. 요새 제가 좀 강의 노트 직접 안 훑습니다만 잘 보고 계시죠? 아니 뭐 강의 노트 정도 그냥 보면 충분해요. 다른 과목 할 때. 자, 9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 주택연금을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택연금은 금융제도에다가요. 여기다가 복지제도를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복지제도를 추가했다는 거. 그리고 주택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뭘 맡겨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이렇게 제공해요. 그리고 뭘 받는 제도입니까? 그러면 생활비에 쓸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연금의 형태로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지금 생활비에 해당하는 연금을 따박따박 받아가는 게 이게 주택연금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이 주택연금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럼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왜 10년이 넘었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항상 등장하는 58년 개띠 세대가 있어요. 여기도 58년 개띠 위아래 세대 있어요. 위아래로 5년, 밑으로 5년. 이런 거 우리가 총칭해서 58년 개띠 세대라고 그래요. 이 58년 개띠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일만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58년 개띠들입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고 이들이 산업의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분은 아무 불평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58년 개띠분들이 2018년이면 지금 2018년에 60세가 되죠. 그리고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60세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 주택연금이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 이 58년 개띠분들이 50에서 55세 요 사이에 딱 진입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게 왜 이런 주택연금을 만들었냐? 이 58년 개띠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한 세대가 분명해요. 이거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못 살던 시기여서 이분들이 일은 다 했지만 이분들의 복지제도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은퇴를 했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은퇴를 딱 시기잖아요. 지금 50세가 돼가니까. 이분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지금 뭔가 복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이 58년 개띠분들이 일을 하면서 뭐는 다 하나 갖고 있냐? 주택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해서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택. 그리고 이 주택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당신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지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지금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무슨 복지야? 자기 주택 갖고 자기가 연금 받는 건데, 그렇죠? 이 주택연금의 특징이 뭐냐? 한 번 가입을 하면 언제까지 주기로 합니까? 정부가 사망을 할 때까지 이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제도인 거예요. 일단 한번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얘가 지금 연령은 55세로 지금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55세 딱 가입을 해서 열심히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봐서 155세까지 살더라도 정부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지제도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포인트냐? 복지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개정된지 한번 보자고요. 90페이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연령 요건이에요. 연령 요건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55세로 낮춰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적용을 확대시킨 거예요. 55세 이상. 아주 중요해요. 55세 이상. 그리고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소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60세가 아니라 55세 이상이면, 이게 둘 중에 55세가 한 명이라도 됐다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택 요건을 보면요. 주택법상 주택, 당연히 주택연금이니까 주택법상 주택이겠죠.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주택. 이 노인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실버주택 같은 거예요. 이 노인주택이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냐 그러면, 자, 좀 도시 외곽이에요. 도시 외곽. 도시 외곽에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다가 뭔가 우리 은퇴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만들고 그 한가운데에는 의료시설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우리가 흔히 실버주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이 노인복지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많이 권유했어요. 투자 목적으로. 그런데 이 노인복지주택이 요새 인기가 있어요. 요새 언급조차도 안 돼요. 언급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주택을 뭔가 주택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됐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매매된 노인주택이에요. 매매된 노인복지주택이에요. 매매된 거. 신고라는 건 의미 없고 매매된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지금은 왜 이런 노인복지주택이 이게 인기가 없을까요? 이 노인복지주택이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은퇴자들이 눈을 딱 뜨면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면 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살면서 티격태격해야 되는데 눈 뜨면 다 자기 또래야. 애들도 좀 삐약삐약 돼야 되고, 그렇죠. 뭐 자식들도 뭐 불평도 좀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게 삶인데, 그래서 애가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은퇴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따로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아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누가 이게 왜 딴 데서 혼자서 그렇죠 같이 살고 싶냐 이런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라.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밑에 보세요. 부부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1주택. 그 다음에 시가 9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가 9억 원 1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1주택 소유한 자의 밑에 보면 가로가 있죠. 자,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얼마 이하? 9억 이하인 다주택 보유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전에는 1주택자만 주택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불판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주택을 3채 갖고 있기는 해요. 3채를. 그런데 이 3채가 다 그냥 다세대, 연립 이런 거에서 3채를 다 합산해봤자 5억이 안 넘어. 그러면 9억짜리 한 주택은 주택연금을 받아주는데, 자, 5억밖에 안 되는데, 3채라고 해도 5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주택연금으로 안 받아들여주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놨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밑에 특징이죠.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특징. 자,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은행은 이 생활비를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상환합니까? 그러면 이분이 사망했을 때, 은퇴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을 처분한단 말이에요. 담보로 맡긴 주택을 처분해요. 그래서 처분할 때 주택의 가격으로부터 이걸 상환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비로 대출해준 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출해준 잔금이 7억인데
주택을 처분하려고 봤더니 주택 가격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은행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은행은 자신이 대출해준 금액을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족 부분을 정부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제도예요. 예, 정부가.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단명을 해가지고 주택의 처분 가격은 5억인데 연금을 딱 대출을 1억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4억이 남잖아요. 주택을 처분했으니. 그러니까 1억은 상환하고 4억이 남잖아요. 이 4억은 누구한테 되돌려준다?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특징을 봤더니 기말에 자산 처리를 봤더니 자, 담보로 받은 주택의 가격이 대출 잔액을 넘어요. 그럼 남는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거고. 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처분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적어요. 밑에. 그러면 결국 부족하죠. 이 부족 금액은 누가 부담한다?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김에 하나를 더 봐요. 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인데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 같아요? 그냥 센스. 아니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어떤 걸 담당할 것 같아요? 주택과 관련된 금융을 담당하는 거예요. 주택과. 그래서 오른쪽에 업무를 보면 자, 채권의 유동화가 있는데 이 채권이 바로 주택저당 채권이에요. 우리가 유동화 제도에서 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인 대출채권을 직접 유동화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유동화해 준다 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하고 그 채권을 보유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동화 증권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유동화 지금 관련돼 있고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게 법의 오리지널 문구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아주 그냥 직감적으로 적어놨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죠.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역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출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이름이 뭡니까? 뭐가 있어요? 보금자리론.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이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4번에서 체크를 좀 하실 게 있어. 일단 1번 보세요. 1번 아주 중요해요. 아주. 네. 여기에 틀렸어요. 자, 연금 가입자는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중도에 상환하거나 이걸 우리는 조기 상환이라고도 하죠. 이 조기에 뭔가 대출을 갚아버리면 항상 수수료가 부과되잖아요. 우리가 조기 상환 벌금, 조기 상환 수수료. 근데 주택연금 제도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느냐? 요 연금의 가입자를 그죠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도 상환의 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중도 상환의 수수료 없이 주택연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존재하니까? 가입자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수수료 중에 어떤 수수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다른 수수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뭔 수수료인지는 모르지만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수수료는 정당한 대가나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딨어요? 수수료는 다 존재하는데 어떤 수수료만 없습니까? 중도 상환. 중도 상환은 언제든지 수수료의 부담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수수료는 있지만 그래서 이놈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다음 2번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전부 다 주택법상 주택이죠? 가능하다 이런 거야. 그리고 3번도 주의. 이것도 저기 필기를 하나 해놓으세요. 우리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종신 지급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신 혼합 방식은 지금은 의미가 없고 딱 크게 두 가지. 종신과 확정기간 방식이에요. 우리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알 이유도 없지만, 알 수가 없어요. 대신 크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종신지급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죠. 사망할 때까지. 그런데 확정기간은 자, 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뭔 사망할 때까지야. 나 그냥 짧고 굵게 살래. 나 75세까지만 딱 15년간만 받을 테니까 좀 연금을 많이 다오. 이게 확정기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어려운 지문으로. 자, 다시 주택연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수수료가 없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의 가입 방식은 크게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과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확정 기간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그 다음에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주택연금을 가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주택연금은 어디 가서 가입합니까? 시중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시중은행. 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한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 위탁해서 팔아요. 그리고 뭘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건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죠. 보금자리론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디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렇죠. 시중은행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5번 종신지급이에요. 종신지급이니까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이니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처분 가격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초과 지급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해. 올해 나오면 이 정도 수준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서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서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제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걸 지금 공법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국민주택기금. 우리 국토의 계획법이나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기금 요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용어가 없니? 지금은 바뀌었어요. 주택도시기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주택도시기금이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건 없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뭐 틀려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국민주택기금이니까.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것도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니까 주택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한다면 맞는 거야. 뒤쪽을 봤더니 주택저당 채권을 평가하고 실사합니다. 뭐 하려고? 채권을 유동하려고. 그 다음에 주택저당 채권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하기도 하고 장기주택금융.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장기주택금융이
보금자리로.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다 주택과 관련된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려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안주택보증 이런 것도 있어. 참 별걸 다 알아야 돼. 자, 우리 주택보증. 주택보증이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우리 저기 분양받을 때 우리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뭔가 분양을 받으면 우리 계약금만 내잖아요. 그럼 뭘 믿고 계약금만 받냐 이런 거예요. 중도금, 잔금 다 이런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대신 서주는 거예요. 우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누가 해줘요?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해 줄 때 주택보증이 해주는 거예요.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대신 뭔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의 중도금, 잔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은 주택보증공사죠. 주택보증공사가 이런 보증을 서요. 이런 보증을 쓰는 업무가 있죠. 자, 그래서 각종 보증을 통해서 분양 계획자의 안정과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번 봐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기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뭔가 우리 상식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한 10개가 나왔다고. 그냥 뭔지 모르는 거지만 읽어봤더니 이런 비상식적인 지문이 그냥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얘가 틀린 것 같아. 그럼 다 맞아 갖고 왔어. 그런데 이제 불안해서 그냥 자꾸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읽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점수가 애매모호해진 거고. 자, 국민주택을 규모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럭셔리 주택이 들어가죠.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정책에서는. 그 다음에 5번 공공주택 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 금융에 비해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입니다. 장기 대출이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자, 개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빵꾸노트를 좀 볼게요. 빵꾸노트. 자, 개발의 빵꾸노트가 어디냐? 그러면 32페이지. 먼저 보고 안 들어가죠. 32페이지. 자, 32페이지 보면 부동산 개발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몇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죠. 자, 01번. 개발이란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요. 건축물을 건축하고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시공은 공사를 시행하는 거고 공사의 시행은 개발업이 아니라 건설업의 일종으로 산업이 분류됩니다. 개발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3번. 워포드가 제시한 개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부타 근검마. 그 다음에 밑에 06번. 워포드가 제시한 개발의 위험은 몇 가지로 나누나요? 그러면 법 12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봐야 될 게 요거예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두 문자가 지시성 타투. 자, 어떻게 시작하냐? 항상 제가 서울시로 들었죠. 서울시에서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해 봐요? 서울이라는 지역의 경제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역 경제를 확인해 보죠. 이걸 우리가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의 경제 분석에 대한 아주 어려운 표현이 이 두 가지예요. 항상 지역 경제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입니다. 도시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입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역 경제라는 건 지역 경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지역의 경제가 좋으면 부동산의 소비는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의 경제가 나쁘면 소비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 표현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지역 경제 분석이겠죠.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를 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분석이라 한다? 이걸 이제 시장 분석이라 하는 것이죠. 자, 4번이에요. 자, 시장 분석은 항상 어떤 문구가 들어갑니까? 요 문구가 들어간다고. 여기 특정 유형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의 유형이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면 유형이 특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특정된 유형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요. 이게 시장 분석이라고. 그 다음에 5번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이 틀린 거라고. 뭔지 모르지만 성장성, 점유율 등을 분석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힌트가 뭘 봐야 된다? 이 문구가 보인다고. 이 문구가. 특정 유형. 그러면 지역의 경제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인 그렇죠. 시장 분석이란 말이에요. 특정 유형. 이런 키워드를 잘 봐야 돼. 키워드를.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시장은 자, 언제 시장입니까? 그러면 물건을 팔아먹는 미래 시장이죠. 그래서 미래 시장의 성질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시장성. 근데 시장의 성질을 뭘로 확인한다? 흡수율. 이걸 흡수율로 확인하는 거죠. 흡수율로. 자, 그래서 6번을 딱 보세요. 미래 시장 상황에서 완성될 부동산이 얼마나 시장에서 매매되고 임대됩니까? 이걸 흡수율이라고 하죠. 자, 흡수율이 딱 언급이 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화장지. 화장지가 얼마나 빠르고 많이 물을 흡수하듯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많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시킵니까? 이걸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율. 네, 7번.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의 과거, 현재 추세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어떤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항상 미래 시장의 흡수율,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미래. 예. 8번. 자, 이제 시장성까지 딱 분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지시성 타투에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죠. 근데 타당성 분석이 뭡니까? 그럼 항상 개발의 수익과 개발의 비용을 따져서 뭐가 많으면 수익이 크면 타당합니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수익이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8번이죠. 개발이 투자자를 유인할 만큼 충분한 수익성이 있습니까? 이걸 분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타당성 분석. 그리고 9번.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요.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개발의 자금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다양한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투자 결정. 정리하면 개발이 투자자를 유인할 만큼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얘가 타당성 분석. 그리고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최종 개발 대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투자 결정, 투자 의사 결정.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억. 자, 부동산 개발이랑 딱 시작하니까 정의 문제잖아요. 정의. 자, 이런 정의에는 논점이 많다. 논점이 거의 없다.
논점이 없어. 그냥 거슬리는 문구만 없으면 맞는 거예요.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 그냥 맞아 보여요. 다만 이런 단서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가 정책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 개발권 양도 제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꽤 많은 걸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요, 웬만한 제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제도를.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까지도 합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첫 번째가 개발권 양도 제도예요. 우리 강의 노트에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별 이빠이 쳐져 있어. 시험이 한 5번 나왔거든요. 개발권 양도 제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게 우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세 가지. 개발권 양도 제도 없고, 택지 소유 상한제 없고, 토지 초과 이득세 없고. 자, 일단 택지 소유 상한제를 보세요. 우리 택지 소유 상한제는 도시에서 200평 이상의 토지를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상해 보여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렇죠? 자유주의에 아주 대표적으로 반한 거죠. 내 돈으로 택지를 200평 이상 사겠다는데 주택 건설을 위해서 200평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제도 지금은 없어요. 헌법에 위배돼서 없어요.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봐. 이거는 없는지 웬만하면 알아.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를 상한해. 지금 이런 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요건 낯설어. 요거 나오면 많이 함정에 빠져요. 토지의 초과 이득이란 게 뭘까요? 토지의 초과 이득. 토지의 대박이잖아요. 대박. 초과 이득은 현실적으로 대박이잖아요. 대박. 초과에 대한 대박은 뭐겠어요? 토지에 대한 대박. 우리가 토지를 투자해서 대박 났어. 그럼 뭐가 생겨서? 그렇죠. 비정상적인 가격의 폭등이란 말이에요. 폭등. 그러니까 이 토지의 초과 이득이라는 건 뭔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얻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토지 초과 이득세가 뭐냐? 그럼 제가 사례를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 그리고 자신의 토지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낮잠을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근에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인근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토지가 가격이 갑자기 5억으로 떴어. 5배가 떴다 이러면 옆에서 개발하니까. 그러면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올랐어요? 4억이 올랐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4억에 대해서 최대 50% 정도 세율을 부과해서 야, 너 토지 초과 이득 지금 토지를 통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얻었으니까 그거의 절반인 2억을 세금으로 내야겠어 라고 부과하는 게 토지 초과 이득세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 보여요. 국가라면 이런 거 좀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해. 잘 봐요. 이 사람 그냥 자고 있어. 자기 집에서. 그런데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몰라. 자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더니 가격이 올랐다고 정부가 2억을 세금으로 내놔야겠어 하고 고지서를 보내면 자고 있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기 들려. 뭔 일이야? 나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올랐다고 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환수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지금은 양도소득세라는 형태로 회수하죠. 양도소득세가 양도할 때 가격 상승의 차익을 내면 되는 거지. 굳이 잠자고 있을 때 토지초과 이득세로 야 2억은 내놔야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 특히 토지에 대한 초과 이득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초과 이득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렇죠.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에요. 확실히 토초세. 이 토지 초과 이득세는 우리가 일명 줄여서 토초세라고 하는 거예요. 토초세. 예. 다시 우리나라에서 없는 제도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발권 양도 제도 도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있었다가 사라진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둡니다. 이거 공상당 같은 제도라고.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득, 세금을 물리는 거. 이거 없어요. 지금은 토지를 팔았을 때 그 양도소득세라는 형태로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다음 디귿 흡수율. 자,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아니 과거를 파악해서 뭐 하게? 항상 경제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일단 리얼본 보세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 미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런 게, 요 정도 수준이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개발에는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암기한 종류가 법십이잖아요. 2번을 봤더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 시, 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3번. 미친 듯이 나와요. 미친 듯이. 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건 무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가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토지 이용 계획은 뭘로 결정이 돼요? 법률. 그러니까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상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했다 이런 뜻이죠. 아주 너무 잘 나옵니다. 법률 쪽이야. 자, 그 다음에 4번도 미친 듯이 나옵니다. 자,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사업에 지연이 생겼습니다. 그럼 뭘 지금 잘못 확인했던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슨 구역? 용도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위험을 잘못 분석한 거야. 그죠? 시장 위험이 아니라 법적인 위험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고 기본적인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잘못 봤어요. 법적인 위험을 잘못 분석했군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굳이 구입했어요. 이유는 법적인 도시 이용 계획의 변화가 없는 걸 선호하고 있군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 됐다. 네, 5번. 공사기간 중에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 이건 당연히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기출문제를 보니까 좀 익숙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8번 관리 보자고요. 관리. 자, 8번의 관리를 딱 보면 2번에 직접 관리, 자치 관리. 3번에 간접 위탁.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저기 빵꾸 노트에 30한 5페이지 정도, 36페이지? 34페이지네요. 34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부동산의 관리가 있죠. 자, 그 중에 조금 전에 문제는 뭐가 논점입니까? 그러면 관리 중에서 자, 오른 페이지에 보면 3번이 두 개가 있어요. 03번 또 밑에 또 03번 있잖아요. 밑에 03번. 바로 요 놈이 논점이에요. 네. 자, 관리는 관리 방식에 따라 건물의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 그 다음에 전문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그 다음에 혼합관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가, 위탁, 혼합.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 자, 학자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나요? 뭐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나요? 그러면 항상 위탁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이미 결론은 났어. 어떤 게 좋다고요? 위탁관리가 항상 결론으로 가장 좋은 관리라고 해요. 학자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첫 번째 논점이 건물의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라도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미친 듯이 나오죠. 첫 번째, 소유자의 의사 능력, 지휘 통제가 강합니다. 지휘 통제가 강하다. 자가관리의 장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자가관리. 3번,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가.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가.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지시 통제, 자가. 신속한 의사결정, 업무 처리, 자가. 그 다음에 종합적인 운영, 자가. 기밀, 보안에 유리합니다. 자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눈도장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자,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화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탁 보여야 돼요? 전문적인 계획 관리. 전문적인 계획 관리, 위탁. 그 다음에 6번 혼합 관리.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한 방식이고요.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과도기면 어떤 단계를 말해요?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중간. 이 단계에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혼합관리라고. 혼합관리. 이 두 가지. 그럼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법률 등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관리는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복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부동산 관리의 복합 개념이죠. 오른지문. 그다음 2번 보세요. 자, 직접 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타성이 뭐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안 쓰는 표현들이 지금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타성이라는 게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관리 업무의 게으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가예요? 위탁이에요? 어떤 분이 자가라고 대답해요. 야, 우리 건물 주인은 미친 듯이 관리만 하고 다녀. 이거 그냥 우리 사고고 내 생각이고 항상 관리에서 가장 좋은 방식.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위탁 관리 방식이에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관리 업무의 게으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을 해석하면 안 돼. 출제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인건비는.
그러니까 관리 업무에 게으름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죠, 전문업체. 정답 2번이에요. 네, 3번. 자, 간접 또는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합니다. 그러면 옳은 거죠. 기밀 유지는 자가 관리의 장점이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과 간접 관리를 병용하고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은 무슨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가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의 장점도 얻을 수 있고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잘 따라온다? 좀 잘 따라와요.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하나만 더 하고 쉬죠. 마케팅. 자, 마케팅이 나오면 일단 2번 지문을 보세요. 2번 지문. 자, 2번 지문을 봤더니 마케팅 믹스라고 나왔어요.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4P 믹스. 3번에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STP가 떠올라야지. STP. 바로 이거죠. 자, 마케팅 36페이지인가요? 자, 36페이지. 자, 마케팅 이렇게 나오면 36페이지에 자, 최소한 여기에 정리된 것처럼 머릿속에 탁 나와야 돼요. 자, 일단 부동산 마케팅은 구매자 주도 시장이죠.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마케팅 전략의 구분을 보면 일단 무슨 점이요?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합니다. 시장 점유.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고객 점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 요 문구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 공급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급자들은 항상 어떤 마케팅을 중시해요? 공급자들은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항상 시장 점유 마케팅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마케팅이.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럼 시장 점유. 그 다음에 고객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을 강조한다. 고객의 행동을 강조한다면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공급자 중심이면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소비자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그리고 시장 점유의 첫 번째는 STP잖아요. 자, 흐름이 이렇게 되죠. 시장을 세분합니다. 시장을 일단 쪼개는 게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를 하는데 왜 시장을 세분합니까? 그러면 그죠? 세분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목표 시장을 설정하려고 시장을 쪼개는 거죠. 시장을 쪼개고 쪼갠 시장에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그런데 목표 시장을 설정했더라도 내가 그냥 1등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아둥바둥 뭔가 노력을 해야죠. 이걸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 거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자, 1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아둥바둥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위치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상품의 진열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포지셔닝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위치의 재설정.
그리고 차별화의 방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제품을 차별화하고 가격을 차별화하고 무슨 경로? 유통 경로를 차별화하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면 촉진 또는 판매 촉진을 통해서 차별화합니다. 4P, STP, 4P 정도는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2번 보세요. 2번. 마케팅 믹스는 4P 믹스를 의미해요.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뭐가 포인트예요? 요놈이 포인트야. 조합. 이게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한다는 뜻이죠. 이게 4P 믹스겠죠. 3번을 보세요.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란 그러니까 STP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STP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입니다. 보는 순간 틀렸네.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입니다. 그럼 표적 시장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 전략 해야죠. 이게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STP 중에 S냐, T냐, P냐 이 정도만 구별해 주면 된다니까. STP.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거 봐요.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습니다. 벽걸이TV, 양문형 냉장고를. 그러면 마케팅 믹스 4P 중에 또 뭐냐 구별하라는 거고. 추천, 경품 제공은 판매 촉진 또는 촉진. 영어로는 프로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STP냐 4P냐 이걸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10분 쉬겠습니다. 네.